길을 잃어버린다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진 세상이 됐어요. 그럼 이제 GPS 덕분이라는 건데 서울 도심 같은 데 지나갈 때 보면 신호등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신호등에 빨간불이 몇 초 이렇게 남겨져 있고 그다음에 된다면서요? 파란불이 몇 초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실시간 교통 정보를 연계를 해서 세상을 바꿀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기술과 사람을 잇는 모빌리티 팟캐스트, 오늘도 현대 진행형. 안녕하세요. 과커뮤니케이터 이덕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훈입니다. 저희가 살짝 뭔가 달라짐이 좀 있죠. 네, 허전함도 좀 있고요. 네네. 이 못 보던 변화가 얼굴. 못 보던 얼굴? 그리고 보던 얼굴 사라지고. 많이 달라지신 것 제 같아요. 얼굴도 지금 어제 좀 저희 현대진행형이 사실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잖아요, 그동안. 근데 더 쉽게, 더 재밌게 우리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또 이게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런 구성에 맞춰서 계속 변화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널리 홍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가치 있는 내용 각각 채워보고 앞으로 정말 우리가 다양한 시도를 할 거죠. 그래서 모빌리티 기술이 삶을 어떻게 바꿀 거냐를 꼼꼼히 들여다볼 건데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천문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시죠. 항성님과 우주먼지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주먼지님 되시고요. 네. 항성님 되시고요. 네. 사실 다른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각각 네. 자기소개할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귀여운 캐스퍼를 타고 다니는 오, 네. 현대차 오너로서 오늘 네.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은하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걸어와가지고 네, 오너긴 한데 현대차 오너긴 한데 네네. 걸어오느라고 키는 안 가지고 왔지만 그렇죠. 저도 우주를 연구를 하고 그냥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항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천문학자고 또 항상 우주를 보시니까 네. 그래도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당황 안 하고 딱 선루프를 열고 북극성이 저기 있고 고도가 저기 진짜로? 있고 위치가 저기 있으니까 저쪽이 강남이구나 하고 찾아가신다고 했어요. 저 예전에 사적으로 또 얘기 들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해요? 네. 당연히 내비 잘 작동하니까 저도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서 항상 다니는데 제가 비슷한 경험을 사실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한 건 아니었고 제가 이제 해마다 몽골을 가거든요. 그 몽골에 가면 정말 내비게이션도 안 되는 구간들이 많아요. 근데 관광객들을 태우고 우리들의 목숨을 걸고 그렇죠. 그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열심히 여기저기를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낮에는 주변 지형 지물을 보고 길을 그냥 찾으시고요. 밤에는 정말 별을 보고 가세요. 따라서 저 별을 네, 따라서 너무 이렇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21세기인데 그리고 우리가 배를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네. 자동차에 계신 그 운전사분이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 근데 따라가서 가보면 목적지에 도달해요? 네, 밤에도 정말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와. 네, 저는 길을 찾아간 거는 아닌데 그냥 그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수평선이 보인다, 지평선이 그쵸. 보인다 네네. 이런 경험을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한 3년 전에 울릉도를 새벽배를 타고 간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럴 때 보면은 이제 북극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뭐 큰 곰자리는 항상 거기에 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고 이 방향이네. 저 내 왼쪽에 있으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네. 이 정도는 알 수가 있죠. 근데 길을 잃어버린다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진 세상이 됐어요. 솔직히 누구나. 그럼 이제 GPS 덕분이라는 건데, 자, GPS 덕분이란 말은 우리가 아는데 정확히 GPS가 어떤 원리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GPS. 주고받는 건지 아니면 뭐 수신만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자, GPS 원리. 간단하게 말해서 네.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까지 신호가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그 시간을 재면 그 각각의 인공위성 기준으로 이 수신기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대만 가지고는 정확한 위치를 알기가 어렵고 삼각 측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좌표에서 동시에 나의 거리를 인지하면 범위를 좁혀서 나의 위치가 딱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려가면서 네. 하면 이제 만나는 점이 하나가 있는 거죠. 약간 우리 학창 시절 때 그 지진의 진앙 맞아. 계산하는 네네. 그런 방법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요즘도 경찰이 뭐 실종된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찾을 때 그 전화기에 추적하잖아요. 전화기에 어디 신호가 있는지. 네네. 그것도 기지국.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기지국 3개에 있는 곳을 해가지고 그 삼각 측량을 통해서 하는데 GP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시간도 측정을 해야 돼요. 시간? 네, 시간도 측정을 해야 정확하게
그 사람의 위치를 알 수가 있다 보니까 왜냐면은 위성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사실 그쵸.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처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 높이 같은 경우는 그쵸. 크게 상관이 없는데 위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높이 떠 있거든요. 2만 킬로 상공 정도에 떠 있다 보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문제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측정을 할 때 4기 정도 측정을 합니다. 3개의 위성은 위치를 찾고 하나는 이제 시간을 보정하는 걸로 보정하고. 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찾으려면 보통 그런 원리로 사용을 하죠. 근데 GPS도 똑똑하기는 한데 참 고맙긴 한데 가끔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 여기 있는데 갑자기 내가 여기 안 있대. 막 바다에 있다 그러고. 이거 왜 이래 했던 경험들 다들 있으시지 그럼요, 않죠? 그럼요. 그런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서부간선도로를 자주 타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서부간선도로에 지하도가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 지하도를 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 돼요. 네. 딱 빠져나오기 직전에 항상 튀어요. 왜 그러는 그 거예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뭐 거기를 터널을 감싸고 있는 어떤 특정한 지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점의 GPS 수신이 그러니까 신호가 닿지 않으면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왜 위험하냐면은 거기에 길이 이제 나가자마자 네. 여러 갈래로 갈려요. 난 일로 가야 되는데 네. 직진하다 갑자기 막 근데 빠져야 될 이제 수도 다시 있고. 신호가 돌아오는데 약간의 텀이 걸리잖아요. 맞아. 나는 잡는데. 지금부터 몇 초 안에 결정해야 되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근데 들어가야 돼. 세 갈래 길이에요. 어. 네. 이거 특정 구간에 계속 내비 먹통되거나 GPS 수신 잘 안 되는 거는 특히나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례가 빈번하면 이건 뭐 수신기를 더 설치하거나 이러면 또 해결되는 그쵸. 문제 아니에요? 왜 그런 걸까요? 수신기를 고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래요? 그냥 그 전파 자체의 특징이거든요. 전파? 그러니까 터널 같은 데서 특히 그런 일이 많은 이유가 네. 두꺼운 그 벽을 전파가 온전하게 뚫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호의 세기가 근본적으로 약해지는 문제가 있고요. 또 사실 터널 말고도 굉장히 잘 알려진 현상 중에 하나인데 빌딩 숲, 네. 우리가 흔히 도시 협곡이라고 하거든요. 아. 여기에서도 GPS가 되게 헷갈려합니다. 아. 그 이유가 뭐냐면 특히나 요즘은 다 유리 창문으로 다 건물을 그쵸.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전파가 가끔 반사. 건물 여기저기 튕기면서 반사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사 없이 GPS가 나까지의 거리를 다이렉트로 쟀다고 하면 별로 오차 없이 그대로 온전한 거리를 쟀을 텐데 어딘가 튕겨서 전파를 찍게 되면 그걸 다 합산해서 거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거리가 더 멀다고 오해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런 데이터가 하나 둘 쌓이면 지금의 내 위치에서 약간 벗어난 쪽에 갑자기 똥 하고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GPS 위성도 더 날리면은 그러니까 더 올리면은 문제가 해결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GPS 위성이라는 게 중궤도 위성이라고 그래서 거의 네. 2만 킬로미터 상공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기가 넘게 올라가 있거든요. 네, 네. 31기 정도.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더 늘린다고 해서 이게 신호가 나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고 사실은 뭐 조금 더 아예 수신기의 성능을 높이거나 그렇죠. 그다음 알고리즘을 좀 바꾸거나. 알고리즘을 바꾸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예, 이 정도는 조금 우리가 양해를 해줘야 된다. 그 사실 요즘 자동차에 들어있는 내장형 내비게이션들도 그런 알고리즘이 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터널을 달리고 있어도 사실 어느 정도 내 위치가 잘 찍혀요. 맞아요, 찍혀요. 맞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GPS 신호에만 의지해서 내 위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달리고 있는 속도 그렇죠. 이런 것도 반영해서 터널 들어갈 때부터 지금 몇 초 흘렀으니까 이 정도 속도로 달렸으면 이 정도 위치일 거라고 반영해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그 계산이 좀 많이 어긋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터널 벗어나자마자 재보정을 다시 할 테니까 네네. 좀 확 튀는 경우들도 간혹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극단적인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뭐 그 그래비티 영화 그런 데서 나온 것처럼 케틀러 신드롬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하늘의 GPS 위성이 갑자기 일제히 멈췄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자율주행이 이제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이제 화두가 있는데 자율주행차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안전을 생각해야죠. 위해서는 이걸 멈추는 시스템으로 해두는 게 제일 좋긴 하겠네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안전한 프로토콜을 따르는 자동차라면 그렇게 신호가 이상한 게 잡히거나 혼란스러워질 때 안전하게 차의 속도를 낮추고 멈추는 쪽으로 가는 게 안전지향적인 올바른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자율주행차들이 GPS도 물론
중요한 데이터이긴 하지만 GPS에만 의존해서 달리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미 내장된 지도도 들어 있을 것이고 또 주변의 지형 지물을 라이다나 카메라를 통해서 인지해서 또 달릴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꼭 GPS만 이제 문제가 된다고 신호를 못 받는다고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고 네. 일정 정도 들어와야 되는 정보 중에 몇 개의 정보들이 안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작년 말에 2025년도 말에 샌프란시스코에 대정전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때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는 모든 자율주행차들이 멈춰섰어요. 맞아요. 그래서 대혼란이 일어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신호가 안 들어오면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일정 정도 안전한 곳에 멈췄어야 되는데 네네. 그게 전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 자율주행이 있었으면 못 빠져나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가 끊긴다라든지 아니면 받아야 되는 정보를 못 받는다라든지 그게 대표적인 게 GPS 신호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해 주신 카메라라든지 라이다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에서 멈춰서는 게 기본적인 프로토콜입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서 멈추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그리고 여러 인프라의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나중에 이제 레벨이 더 올라가면 핸들이 옵션이 될 텐데 네. 스티어링 휠이 없는데 그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센서에서 들어온 정보를 종합해서 지금 위치도 파악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주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걸 이제 센서 퓨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GPS도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금 위치를 찾는데 그 심각하게 어긋나는 정보가 들어오면 이 퓨전하는 과정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네 했을 때 정지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를 가지고 보완해서 앞으로는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뭐 예를 들면 60초 안에 좀 핸들을 잠깐 잡고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센서 퓨전 같은 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 이 센서 퓨전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뭐 맑은 날이라든지 아니면 안개 낀 날이라든지 흐린 날이라든지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카메라 시야가 막힐 테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뭐 라이다한테 조금 더 가중치를 준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차에 가장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칼만 필터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칼만 필터라는 게 내가 예상한 위치와 그다음에 관측값과 예측값을 서로 보정을 해주는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길을 더 잘 찾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사실 자동차의 기술만으로는 이제 어렵다고 봐요. 맞아요. 저는 이제 아예 도로 환경, 도시 설계부터도 자동차에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되게 흥미로운 이슈를 하나 봤던 게 미국에서 테슬라 자동차 주인이 찍은 사진이었는데 길이 막히지도 않고 네. 신호도 없는데 차가 자꾸 멈춘다는 거예요. 네네. 이유가 뭐였냐면 하늘에 떠 있는 노란 달을 보고 신호등으로 착각한 거예요. 어머. 와. 이 자동차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달과 신호등을 구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네. 또는 뭐 달을 다른 색깔로 칠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신호등의 색깔을 바꿔도 돼요. 아, 근데 그거는 또 약간 우리가 어렸을 때도 전 배워왔는데. 세계적으로 그거 다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그거 다 약속했는데. 근데 신호등이라는 것도 원래 존재하지 않다가 그쵸. 자동차라는 게 등장하고 하면서 정착된 문화일 뿐이잖아요. 심지어 어떤 생각도 해볼 수 있냐면 우리가 아직은 사람이 운전하는 게 주류이니까 사람 기준으로 도로가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안내 문구, 천천히, 무슨 방면 이런 거 다 글자로 써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약간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계 입장에서는 글자를 이미지로 찍고 해독하는 것보다 바코드나 QR코드 그렇죠, 형태가 더 QR로. 편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진짜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가 되면 이제 도로 위에도 글자가 아니라 QR코드가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자율주행차를 개발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그다음에 우리가 차를 잘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잘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갖춰져 있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전하는 그 시스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율주행과는 다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개선돼 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게 구급차 있죠. 네네. 또는 소방차. 네네. 이런 것들이 긴급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호가 막힐 때 신호가 바뀌면은 저쪽에서 구급차라든지 아니면 소방차에 올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신호가 나오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구급차나
그 소방차에 신호 장비가 달려 있어요. 아, 그래서 수 있게. 가면은 저절로 열리게. 신호가 바뀌는 아.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머전시 켜고 이제 사이렌 켜고 가게 되면은 우리 마치 대통령이 가면은 신호 조정하는 것처럼 쫙 열리듯이 쫙 열리게 되는 아. 거죠. 일정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주고받는 자동차와 그다음에 인프라 시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갖춰져 가야겠죠. 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 그리고 항성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저 사람 길 잘 찾는다 이런 얘기할 때도 단순하게 뭐 동서남북을 잘 알아서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 시간에 이쪽 길 가면 여기 진짜 막혀요. 이거 못 가. 혹은 이제 경험치가 이렇게 쌓여서 아, 맞아요. 내가 이 동네에 자주 와봤는데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있어야지 길을 잘 찾을 수 있는 건데 자율주행차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경험치처럼 데이터들이 좀 많이 쌓여야 길을 잘 찾는 자율주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베테랑 기사님들도 보면은 길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촉 같은 것도 좀 있잖아요. 아, 있죠. 근데 자율주행도 언젠가는 그런 뭔가 눈치까지 좀 배우게 될까요? 근데 이게 단어가 촉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지 네. 네. 이게 그냥 강화학습 아닌가요? 오, 그러니까 촉은 강화학습이다. 경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촉이라는 것도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동네에서는 촉이 발동될 리가 없죠. 근데 너무나 익숙한 출퇴근길이라면 내가 이쪽으로 지금 여기서 꺾어가는 게 난 더 좋아, 편안해 라고 하는 게 촉이 있을 거고 또 그 촉도 사실 전 절대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라기보다 주관적인 스타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저도 사실 저희 동네에서 저희 학교로 출퇴근할 때 서울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서울로 나가는 길이 오른쪽하고 왼쪽이 둘 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한번 사고를 당했어요. 왠지 그냥 그쪽으로 가고 무서워서. 싫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가는 시간도 똑같고 별로 거리 차이도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후로 반대쪽으로만 다니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자주 가는 경로로 이제 그게 들어간 거예요. 네, 선호하는 네. 길. 그러면 그 두 갈래길이 항상 내비로 키면 딱 두 개의 옵션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주 가는 경로 쪽으로 먼저 이제 선택지가 열리죠. 그래서 그냥 그 촉이라는 것도 그냥 데이터의 어떤 학습의 학습.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 자율주행차도 필요한 능력이 아까 강화학습이라고 그랬는데 촉이라는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경험이 계속해서 쌓인 학습의 능력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들도 강화학습을 통해서 쌓이게 되는데 문제는 다른 차와 다른 사람이 다음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을 하는 능력이에요. 2차선 약간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거. 이런 느낌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가서 괜찮겠지라고 판단을 하는데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 특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은 무조건 혹시 위험할 수 있다. 이게 자율주행차가 사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지금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사고가 잠깐 난다라고 네. 하면 이슈가 엄청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다수가 되고 한번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그냥 교통사고 나듯이 너무 크게 사고가 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아니면은 그렇게 다량화가 자리 잡기 전에는 그런 안전이 최우선으로 되어야지만 구두적으로. 네,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전 자율주행차 얘기하면서 이것도 꼭 그 시청자분들께 고민거리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네. 게 아까 말씀하신 촉이라는 것도 결국에 강화학습이니까 그럼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그게 계산의 결과로 이제 입력값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내가 우리 회사의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진짜 최고로 만들고 싶어요. 네. 이 고객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운전을 했을까? 여기서 언제 길을 빠져나갔을까?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약에 계산을 하면 너무 효율적으로 알고리즘이 딱 답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저희가 이제 뭐 GPS 얘기도 하고 자율주행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인 문제를 또 하나 좀 짚어보자면 어딘가 잘못된 지점을 표지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수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 위치도 이제 소수점 단위로 우리가 맞추는데 이게 왜 잘 안 맞는 건지 GPS가 왜 잘 안 맞는 건지 사실 GPS가 여전히 제일 어려운 거는 높이일 거라고 생각해요. 높이? 그러니까 Z축이죠. 그렇죠. 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건물에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지도 위에서 평면으로 표현된 지도 위에서는 경도, 위도, 좌표 어디인지 알 수 있지만 특히나 가만히 멈춰 있는 상황에서는 높이까지 계산하는 건 되게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게 지금 되는 차량이나 내비게이션은 훌륭한 거네요?
그런 게 어떻게 되냐면 가끔 그런 추가 알고리즘이 들어가요. 네. 그 자동차가 그 자이로 센서랑 중력 센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초 전에 올라갔는데 아니면 내려갔는데 방금 중력을 더 이겨내면서 위로 올라갔는지 혹은 중력이 가하는 방향으로 내려갔는지 이런 것까지 면밀하게 계산하면 지금 고가도로에 있는 건지 지하도로에 있는 건지 대충 파악은 할 수 있죠. 네. 아니 제 차가 또 현대차의 그랜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비게이션에 제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면 3층에 있는지 4층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건 신기하다. 그래서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했는데 또 그런 기술이 그렇죠. 있을 수 네. 있겠군요. 턴을 할 때도 들어가고요. 어. 심지어는 바퀴 회전수까지도 다 모아요. 진짜 맞아. 똑똑하다. 현대차 그룹이 가장 공을 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실은 지도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도를 넘어선 정밀 지도, HD 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청계천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자율주행 차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버스도. 네, 버스도 다니고 있죠.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지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에 사용하는 지도가 아니라 정말 네. 몇 센티미터 단위로 그쵸.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 초고해상도 지도가 달려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완전 HD 맵인데 이게 자율주행차한테 꼭 필요한 이유는 안전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데이터들 우리 아까 오차 보정 같은 것들 있잖아요. 사람은 눈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센서 퓨전이라고 해서 자율주행차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센서들이 그 레졸루션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인식할 수 있는 단위가 다 달라요. 네. 카메라 같은 거 아니면 라이다 같은 거 심지어 레이더 같은 경우 라이다가 훨씬 더 센서가 레졸루션이 고- 네, 좋고 고정밀이죠. 네. 그리고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전파를 사용하니까 조금 더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말 최소 단위로 쪼개야지만 맞아요. 정확한 단위를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서는 이 초고해상도 HD 맵이 자율주행차의 알고리즘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 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만들고 있죠. 그럼요. 이미 네,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안에서 그 자율주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도를 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한 그 회사 현대오토모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요 회사가 구축하고 있는 솔맵이라는 게 있어요. 네, 솔맵. 예, 네. 솔, 단 하나의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 여기에 이제 맵을 더해서 통합의 의미를 강조하는 맵인데 이거 보니까 지도 하나에 내 차가 어떤 차로 있는지 네. 파악해서 정밀 안내하고요. 차량을 제어하는 그런 기능성까지 담아내고자 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현대 오토웨버에서 자체 개발한 도로 데이터 수집 차량인 NFS를 활용해서 솔맵을 직접 구축하고 있다라고 그쵸. 해요. 네. 정말 라이더 카메라가 장착된 NFS가 매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솔맵의 완성도를 계속 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본 적 있어요. 여기 돌아다니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센서들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나중에 조금 먼 미래에 생각해 보면 네. 자율주행 차들끼리 통신하는 크롭토콜은 제가 볼 때는 통합돼야 될 것 같아요. 회사가 다르더라도 지금 뭐 속도가 어느 정도 되고 안전이 어떻게 되고 앞에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서로 다른 회사라도 알아야지만 먼저 선제적으로 정지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고정밀 지도만큼은 용량도 워낙 큰데다가 이걸 구축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쵸. 그래서 계속 돌고 돌면서 근데 새로 뭐 보도블럭이 뭐 깨졌는지 맞아요. 뭐 포토홀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구축을 하고 다니고 또 다른 사람들이 타면서 그걸 또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굉장한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데이터를 많이 쌓이고 있는 자동차가 자율주행도 좀 더 안전하게 잘할 거다라는 생각을 할 것 사실 같습니다. 그 정도 정보면 제 생각엔 공공의 영역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기업만이 독점하는 데이터로 물론 당장은 머물겠지만 국가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공공 서비스화 될 것 같기는 해요. 세 분은 어떻게 내비게이션이랑 혹시 기싸움 해본 적 없으세요? 있죠. 아 있죠. 전 매일 하죠. 뭘 그렇게 싸우세요? 내비게이션을 이기려고 어떻게 항상 우리한테 예측 시간을 알려주잖아요. 아, 그렇죠, 나는 그렇죠. 그 시간보다 빨리 가려고? 한 1분이라도 한번 일찍 이겨보겠다. 도착해 보려고. 그래서 대부분 지지 싸우시구나. 않나요? 대부분 지죠. 대부분 집니다. 아유, 먼지님은 뭘로 싸우세요? 저는 사실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아유, 저는 평화주의자셔. 내비게이션이 잘 계산해주고 있다. 제 캐스퍼에 아. 탑재된 현대 내비게이션이 잘 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A 경로가 아니라 B 경로가 더 빠르고 이걸 얘도 알고 있는데 모두에게 B 경로를 말하면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잖아요. 네. 그래서 적절하게 알고 좀 분배를 해요. 그래요? 그럴 때 그냥 내가 아는 방법들 B가 빠를 것 같은 데라고 딱 가면 다시 잡는 순간 진짜 한 3분이 줄어들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되면 여기서 이제 또 통계적인 감이 생기는 거죠. 얘가 꼭 최단 시간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근데 지금 이 알고리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마트폰도 보면 알아서 주기적으로도 그렇고 뭐 맞아.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잖아요. 알아서 하잖아요. 네. 나도 모르게 차에 막 새로운 기능이 생겼다.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요즘 이제 내비게이션에 되게 특이하게 그다음에 되게 신기하다 하는 게 서울 도심 같은 데 지나갈 때 보면 신호등 같은 거 있잖아요. 신호등에 몇 빨간불이 몇 초 이렇게 남겨져 있고 그거 그다음에 된다면서요? 네, 파란불이 몇 초 이렇게 어. 지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이제 스마트 내비게이션이라고 네. 한다면 현대 스마트 내비게이션도 그런 기능들이 네. 들어가 있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연계를 해서 신호등이 얼마나 남았는지 내비게이션이 개공을 하고 이걸 보고 또 판단하고 또 지하 주차장의 경로선 표시 기능 있잖아요. 이것도 개선이 돼서 주차장에 딱 진입을 했습니다. 복잡한 주차장이고 막 출구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운전자가 어디로 나가서 어느 방면으로 갈 거다 써 있는 것만 보면 모르는데 네. 그런데 그걸 보고 상세 출입구 위치까지 안내하는 것들도 다 가능하다라는 거. 또 특별히 이제 우리 현대가 좀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 장애인 차량이거나 전기차 운전자다라고 하면 또 특별한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충전이 어디서 가능한지. 네. 장애인 차량이라면 그쪽으로 내 주차 가능한지. 공간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는 것들도 이런 정보들이 계속적으로 통합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스마트해진다. 사실 저희가 요새 차량 관련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얘기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SDV 얘기도 많이 드렸는데 네. 이제 두 분 다 이제 과학 쪽, 천문학 쪽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 분이니까 현대차에 바라는 천문학적인 기능이 있는지. 뭐, 연구에 도움되거나. 약간 이제 뭐 썬루프에 뭐 약간 별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또 막 이렇게 좋다. 전자로 막 이렇게 뭐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별 보기 좋은 포인트에 자주 다니거든요. 네. 혼자 별 보기도 하고 사진 찍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자동차 전조등이 또 같이 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쓱 이제 그 포인트로 오시면 갑자기 사진이 망하거나 너무 눈뽕 당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별 보기 좋은 포인트 근처에서는 전조등이 적색등으로 바뀌어요. 네, 실제로 천문대에서도 컴퓨터 모니터나 램프 같은 것들을 눈에 덜 민감한 빨간색으로 다 바꿔서 쓰거든요. 그래요? 그래야 별을 제대로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도 볼 때. 네, 안내만 해주는 거죠. 지금 지나가는 포인트는 별 덕후들이 많이 있으니까 당신이 매너가 좋은 분이라면 잠깐 빨간 등으로 바꿔도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모드가 있다면 좋지 않을까? 저는 요즘 그 띄워주는 HDR 기능도 있고 AR 기능들도 있다 보니까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 시골 같은 데 가다 보면 별 되게 많이 떠 있는데 저 별 뭐지? 맞아. 했을 때 지금 뭐 어느 정도 떠 있는 별은 뭐 예를 내 들어서 뭐 위치를 아니까? 내 위치도 알고 나의 위치도 알고 그다음에 통도가 내가 있으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아니까 지금 보이는 별은 뭐다 아니면 그 별에 대한 간단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달의 원령이라든지 아주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눈앞에 보여주면은 괜찮을 것 좋을 것 같다라는 같아요. 생각이 이거 들어요. 100%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요? 카메라를 어차피 앞에 찍고 네. 있잖아요. 사진 뭐가 되냐면 지금 휴대폰에서 앱 켜갖고 그냥 딱 가리키면 그러니까요. AR로 나와요. 맞아. 이제 아이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 있잖아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이게 약간 뭔가 이렇게 액정처럼 바뀌면서 네, 바뀌면서 이거 보여주면 좋아해요. 아이들은 항상 우주에 관심이 있으니까 저 별이 뭐지 궁금한데 그때 파노라마 썬루프에 말하자면 AR처럼 탁탁탁 별 뭔지 딱 보여주고 이제 퀴즈 내는 거죠. 딱 사라지고서 이 별은 뭐였을까요? 이런 식의 기능들이 들어가면 그러면서 굉장히 좀 사실 우리가 별 볼 일이 없는데 차가 그걸 또 도와준다라고 하면 별 볼 일 있는 차가 되는 그쵸, 거죠. 그쵸. 심지어 이제 기아에서 지금 이제 너무 인기 많은 PB5 이런 PBV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천문학을 그러니까 별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커스터마이징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게 가능한 차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저는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미래 자동차의 역할은 우리가 그동안은 단순히 자동차라는 게 공간을 연결을 해주고 공간을 이동하는 수단이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경험을 추천해주는 공간이 되는 게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자율주행차 이럴 때는 우리가 내부에서 꼭 내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할 게 다양한 많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면도 분명히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를 바꿀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오늘도 현대진행형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우리 함께해 주신 두 분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우주먼지 항성 여도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